새벽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칩니다. 알람은 필요 없죠. 오랫동안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부엌불을 켜면 벽식의 초침이 또박또박 소리를 냅니다. 쌀 씻는 물의 미지근한 감촉, 김치통을 여는 산뜻한 냄새, 육수 끓는 소리까지 내 하루는 고르게 맞물린 톱니처럼 돌아갑니다. 밥솥 김이 오르는 동안 도시락 반찬을 3칸에 나눠 담습니다. 계란을 반으로 가르면 노른자가 반짝입니다. 손끝이 익숙하게 움직였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는 식탁을 닦고 의자 간격을 맞춥니다. 이 집에서 내가 맡은 일이라면 그게 나라는 사람을 설명하는 전부 같았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미라가 슬리퍼를 끌며 나옵니다. 발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어머니, 오늘 저녁은 6시 정각에 맞춰주세요. 애들 학원 시간이 촉박해서요. 알겠다. 그리고 세탁은 분리해서 부탁드릴게요. 민감성 섬이라서요. 말투는 예의 바르지만 온기는 없었습니다. 부탁이라기보다 공지에 가까웠죠. 나는 고개만 끄덕이고 행주를 접었습니다. 접힌 행주 끝이 어쩐지 삐뚤게 보였고 그 삐뚤어진 선이 내 마음의 기울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우는 출근 준비로 분주합니다. 넥타이를 매며 벽 쪽을 힐끗 볼 뿐입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손님 올 수도 있어. 혹시 알겠다. 메뉴는 적당히. 너무 무겁지 않게. 적당히. 그 말은 늘 애매합니다. 나는 냄비 크기를 가늠하고 장보기 목록을 머릿속으로 읊습니다. 적당이란 말은 늘 내 몫의 판단과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실패하면 내 탓, 성공하면 당연.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빠르게 익명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 종종 놀라웠습니다. 내 방은 집에서 가장 작은 방입니다. 햇빛이 짧게 스쳐가고 겨울엔 바람이 베어듭니다. 장롱 위엔 오래된 카디건이 있고 침대 곁엔 약봉지가 몇 개 놓여 있습니다. 네모난 공간을 채우는 물건들의 그림자를 보면 내가 이 집에서 차지하는 자리가 정확히 보입니다. 좁고 낮고 조용하죠. 불을 끄고 누우면 천장 패턴이 일렬로 눈을 파고듭니다. 저 문양을 세다 잠이 든 적이 몇 번인지 셀 수도 없겠습니다. 어느 날 미라는 손님을 초대할 거라며 청소 상태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바닥은 물기 하나 없이 마른 느낌으로 부탁드려요. 아이들이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하마. 그리고 방석 커버는 우리 것과 섞이지 않게요. 나는 말없이 빨래망을 2개로 나눴습니다. 세제양이 좋게 풍겨도 마음은 줄곧 무양에 가까웠습니다. 향기가 진해질수록 내 흔적은 옅어졌고 나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의자에 잠깐 앉아 TV를 켜면 어머니, 아침에 소리가 좀 커요. 아이들이 집중을 못해서요. 리모컨 버튼이 손끝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내가 낄 자리를 찾으려고 화면 밝기를 낮춰도 내 존재의 밝기는 더 내려갈 곳이 없었습니다. 몸살이 시작됐을 때도 나는 부엌에 섰습니다. 열이 오르고 관절이 쑤셨습니다. 냄비를 들다 손이 덜덜 떨렸죠. 어머니, 상태가 안 좋으시면 간단하게라도 애들 먹을 건 있어야 하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수건을 짰습니다. 뜨거운 물에 젖은 수건을 이마에 올리자 열이 수건으로 옮겨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프다는 사실보다 아파도 해야 한다는 의무가 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사람의 체온은 누구에게 닮을까요? 나는 오랫동안 이 집의 체온을 내 체온보다 우선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집이 고요해질 때면 창가에 서서 아파트 불빛들을 세었습니다. 현관 밖 복도에는 가끔 라면 스프 냄새가 흘렀고 엘리베이터 강철 문은 규칙적으로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그 모든 생활의 소리 속에서
내 심장 박동만 어색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나로 살아본 시간이 얼마나 있었나 떠올리면 손가락으로 꼽을 기억조차 흐릿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다음날 새벽에 다시 일어나 불을 켜고 물을 데웠습니다. 살아낸다는 건 때로 말없이 반복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반복이 나라고 믿었던 어느 날 작은 금이 마음에 생겼습니다. 금은 보이지 않게 자랐고 손끝으로 만지면 바스러질 듯 서늘했습니다. 그 금이 결국 내 삶을 갈라놓을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무릎은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모래를 씹는 듯한 소리, 앉았다 일어서면 바늘이 스치는 듯한 통증. 병원 의사는 말했습니다. 관절 치환을 미루면 더 어려워집니다. 결정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내 귓속에서는 오래된 종이 찢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보호자 서명란이 비어있자 간호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언제 오시나요? 제가 서명하겠습니다. 펜을 잡는 손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내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썼습니다. 윤정. 기이하게도 그 순간에야 내 존재가 종이 위에 분명하게 닿았습니다. 수술 전날 병실은 환한 형광등 아래 말갛게 비어 있었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는 가족들이 돌아가며 옆을 지켰습니다. 대화 소리, 비닐봉지 바스락, 과일 칼이 도마를 두드리는 얕은 소리. 내 침대 쪽은 고요했습니다. 창가에서 바람이 스쳤고 커튼 끈이 미세하게 흔들렸죠. 허리를 누일 때 침대 스프링이 낮게 신음했습니다. 머리맡 선반 위에 접은 카디건과 물티슈, 작은 수첩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수첩 첫 페이지엔 장보기 목록과 저녁 메뉴가 적혀 있었고 다음 줄엔 빈칸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내일과 모레의 빈칸이 그날따라 유난히 하얗게 번졌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종이컵이 멀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빨대를 꽂아주며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은 짧고 복도 소리에 묻혀 사라졌죠. 오후 면회 시간 복도 끝에서 발걸음이 멈칫하더니 방향을 바꾸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나는 그 발걸음이 여기까지 오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창문 유리 너머 겨울 하늘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체열 바늘 자국 주변에 작은 멍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내 피부는 얇아졌고 얇아진 만큼 감정도 표면으로 올라왔습니다. 울음을 삼키면 상처가 마르는 줄 알았는데 웅덩이처럼 고여 더 깊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내 정신을 붙잡는 고정핀 같은 것이었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을 때 택시가 병원 현관에 섰습니다. 기사님은 내 짐을 트렁크에 넣고 뒷문을 열어줬습니다. 겨울 햇빛이 차유리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지는 걸 한동안 바라봤죠. 집으로 돌아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자 내부 온기가 살짝 밀려 나왔습니다. 현관 바닥에 놓인 아이들 운동화가 삐뚤게 자리했고 거실 소파에는 얇은 담요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신발을 벗어 조용히 구석에 두었습니다. 미라가 나와 말했습니다. 수술 잘 되셨어요? 내일부터는 어느 정도 가능하실까요? 저녁 준비가 나는 대답 대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벽지가 차갑게 등판을 시켰죠. 의사가 한 달은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한 달 동안은 파출부라도 불러야 하나요?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오래된 시계가 째깍거리다가 멈춘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라는 존재의 시간은 자주 멈췄고 다시 움직일 때면 늘 타인의 일정에 맞춰졌습니다.
내 회복은 비용, 내 고통은 계산, 내 이름은 호칭 속으로 축소되곤 했습니다. 억울함보다 선명했던 감정은 피로였습니다. 오래 축적된 피로는 울음보다 무서웠습니다. 침묵 속에서 결심이 응고되기 시작했죠. 밤 불을 끄고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병실의 냄새가 아직 코끝에 맴돌았습니다. 며칠 전 수술실 앞에서 내 이름을 적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내 이름을 내가 책임지는 일, 그 단순한 사실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기 전에 나부터 나를 맡아야 한다는 생각,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는 직감. 나는 다음 날 아침 해가 들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목록을 적었습니다. 목록 맨 위에는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경계를 긋는다. 그 한 줄이 내 삶의 문의를 바꿔놓으리라 예감했습니다. 강변 쪽 부동산 문을 열자 종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유리문에 붙은 전단지들 사이로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중개인은 친절한 눈매로 원룸 하나를 권했습니다. 채광 좋고 반려동물 가능하고 근처에 작은 도서관도 있습니다. 시장은 걸어서 10분. 나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이켜 보았습니다. 먼 산의 윤곽이 부드럽게 겹쳐 있고 물 냄새가 연하게 났습니다. 집을 팔지 않기로 마음먹었죠. 돌아갈 다리를 남겨야 했습니다. 대신 내 몸과 마음만 한 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떠남이 단절이 되지 않도록, 이별이 원망으로 굳지 않도록. 이삿짐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내 물건은 상자 몇 개와 낡은 서랍장, 오래 쓰던 전기포트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전 학생 때 쓰던 공책이 나왔고 첫 장에 휘갈겨 쓴 글씨가 반가웠습니다. 꿈을 크게 적어라. 그 문장이 쓸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큰 꿈 대신 긴 노동을 적금처럼 넣고 꺼내 쓴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낭비라 말할 순 없겠습니다. 누군가를 먹이고 재우고 지켜낸 날들이었으니까요. 다만 이제는 나를 먹이고 재우고 지켜낼 차례일 뿐이죠. 첫날 저녁 창틀에 머그컵을 올려두고 따뜻한 차를 홀짝였습니다. 주방 수도꼭지가 반짝거렸고 가스레인지 저 마음이 경쾌했습니다. 내 컵에서 내가 마실 것을 따라 마시는 단순한 행위가 이렇게 벅찰 줄 몰랐습니다. 벽에 못 하나 박으며 손끝이 떨렸습니다. 못이 튕겨나가자 웃음이 났습니다. 서툰 시작도 시작입니다. 캘린더에 동그라미를 그려 넣었습니다. 오늘 내 삶의 첫 페이지를 넘겼다고. 다음 날 작은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사서는 생활 글쓰기 모임을 소개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1시간씩 하루를 기록하는 모임이에요. 나는 신청서를 적고 빈 좌석에 앉았습니다. 공책 첫 줄에 적었습니다. 윤정, 72. 오늘 배운 단어 경계. 글씨가 덜컥거렸지만 손끝이 따뜻해졌습니다. 글을 쓰는 동안 시간은 흐르지 않는 듯 했고 나는 오랜만에 내 마음의 속도를 따라갔습니다. 시장에선 상인들이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어르신, 귤이 달아요. 맛 좀 봐요. 혼자 사세요? 반찬은 반 접시씩 드려요. 사소한 문장이 내 피부에 닿아 녹았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는 골목길을 걷다 말했습니다. 여긴 서로 부려먹지 않아요. 부탁하면 고맙고 거절해도 괜찮고. 나는 그 말을 오래 씹었습니다. 부탁과 거절이 공존하는 곳. 그게 바로 경계가 지켜지는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밤 창문을 열면 강물 검은 면이 하늘의 작은 별들을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파도 대신 잔물결이 부서지고 멀리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스탠드를 끄고 어둠 속에서 가만히 숨을 골랐습니다. 숨이 길어졌습니다. 오래 눌렀던 심장 위 손을 천천히 떼어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나는 휴대폰을 꺼내 문자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짧되 분명하게, 건조하되 무례하지 않게. 보낼지 말지 커서를 올린 채 한참을 망설였죠. 그러나 보내지 않으면 다시 오래 미룰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작은 비행기 아이콘이 날아갔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문자를 보낸 그날 오후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무 말 없이 나오는 건 너무하지 않아? 아무 말 없이 살게 만든 시간이 길었지. 이제 말하려 한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늘어놓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감정을 흩뿌리는 대신 원칙을 말해야 했죠. 진우야, 나는 내 시간을 나에게 쓰겠다. 도울 때는 돕겠다. 하지만 부탁은 가능 여부를 묻는 것이고 거절은 무례가 아니다. 수화기 너머로 한숨이 스쳤습니다. 알겠어. 그런데 아이들이 아이들의 삶은 부모가 책임진다. 나는 조부모로서 기꺼이 사랑하되 생활의 축이 되진 않겠다. 말을 닫고 나니 심장이 두어 번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곧 안정됐습니다. 기준을 말하는 일은 싸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체온을 지켜주는 담요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미라에게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설거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일정표를 확인한 뒤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어렵다. 내일 오전에 가능하면 들르겠다. 다음부턴 하루 전에 부탁해달라. 점은 찍고 지웠다가 다시 찍었습니다. 딱딱해 보일까 염려됐지만 부탁의 형식을 바로잡지 않으면 다시 흐려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경계는 단단해야 따뜻해집니다. 허술한 경계는 결국 원망을 낳으니까요. 며칠 뒤 진우가 강변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렸고 우산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현관 앞 고무 매트에 둥근 자국을 만들었습니다. 진우는 젖은 눈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화분, 낮은 책장, 전기포트에서 올라오는 김. 엄마, 여기 좋네. 좋다. 나한테 맞다. 엄마가 없으니까 집이 비는 느낌이야. 나는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따뜻한 보리차를 컵에 나눴습니다. 비었다면 채우면 된다. 다만 채우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 진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고맙다. 하지만 우린 미안함 말고 약속을 하자. 나는 메모지를 꺼내 조목조목 적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너희 집에 내가 방문, 한 달에 한 번은 너희가 여기 방문. 부탁은 최소 하루 전, 거절은 이유 없이 가능. 생활비 분담은 감정이 아닌 숫자로 표기. 손주의 돌봄은 행사성으로 한정.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지킬게. 못 지키면 다음 약속은 한 달 쉬자. 관계도 근육처럼 쉬어야 회복된다. 문장을 읽으며 나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분명한 사람이 됐을까요? 아마 내 이름을 내가 적었던 그날부터였겠습니다. 밤에 미라에게서 길지 않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형식이 낯설어서 서운했는데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네요. 앞으로 부탁은 부탁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짧게 답했습니다. 고맙다. 그 두 글자가 오래 반짝였습니다. 정중함은 거리감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창을 열고 강 냄새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물 비린내와 흙냄새가 뒤섞여 가슴을 채웠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누일 때 오늘이라는 시간이 비로소 내 것이 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름 장맛비가 잦아들고 하늘빛이 옅은 파란색으로 바뀌던 날, 진우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우산을 접는 손이 서툴러 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 장모님 댁에 얹혀 지내다 보니 알겠어. 누군가의 일상에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무거운지. 나는 수건을 건네고 의자에 앉혔습니다. 된장 냄비에서 김이 몽글몽글 올라왔습니다. 앉아라. 밥 먹자. 숟가락이 그릇을 치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진우는 두어 숟가락을 뜨더니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 손맛이 이런 거였지. 그동안 고마운 줄 몰랐네. 몰랐던 시간은 지나갔다. 이제 알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다시 같이 살면 안 될까? 안 된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대신 자주 오너라. 내가 원할 때, 내가 가능할 때. 말끝을 단단히 마무리했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살짝 내려갔지만 그의 얼굴엔 이상한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관계의 형태가 분명해지면 서로 덜 다칩니다. 우리는 어렴풋이 그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죠. 손주들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할머니 보고 싶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답장을 적었습니다. 보고 싶다. 하지만 놀러 오는 날은 하루, 설거지는 각자. 아이들은 웃으며 영상통화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화면 속 아이들 뒤로 미라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이번 여름에 하루 들러도 될까요? 와라. 다만 내 일정에 맞춰. 네. 일정부터 상의하겠습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예전과 전혀 다른 공기가 흘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을 함부로 열지 않았고 노크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노크는 관계의 예의입니다. 그 예의가 쌓이면 신뢰가 생깁니다. 나는 도서관 글쓰기 모임에 계속 나갔습니다. 글을 읽어주는 시간, 이웃들은 내 이름을 부르며 피드백을 줬습니다. 윤정님, 오늘 문장 참 좋았습니다. 윤정님은 끝맺음이 단정해요. 내 이름 앞에 붙은 존칭이 과장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 호명은 나를 다시 서게 했습니다.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사는 일, 그 당연한 권리를 새삼 배웠습니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어깨를 펴고 카디건의 단추를 하나씩 채웠습니다. 단추를 채울 때 손끝이 안정되는 느낌, 그 자잘한 감각이 나를 일으켰습니다. 가끔 강바람이 세게 불면 창문 틈으로 습기가 들어왔습니다. 행주로 물기를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용서란 무엇일까? 없던 일을 만들면 그건 망각일 뿐입니다. 있었던 일을 그대로 두고 그 무게를 내 손에서 내려놓는 일, 그게 용서 아닐까요? 나는 진우와 미라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움은 다시 나를 고정시켰으니까요. 대신 원칙을 지키고 경계를 관리하며 사랑하겠다고 내게 약속했습니다. 사랑은 가까움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나를 소모하지 않는 방향, 상대를 소유하지 않는 방향. 어느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든 시간에 진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 낮 12시 아이들과 점심 약속 가능? 나는 일정표를 보고 답했습니다. 가능. 다만 식사 준비는 내가 맡아라. 우리 집 부엌은 요청자 책임제다. 잠시 후 웃는 이모티콘이 날아왔습니다. 강가 산책로에 나가면 자전거가 지나가고 강물 위로 햇빛이 잔으로 쪼개져 흔들렸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숨이 깊고 길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윤정, 잘하고 있다. 계속 너로 살아라. 삶은 생각보다 길고 또 생각보다 짧습니다. 늦었다고 느낄 때가 시작이고 시작이 두려울수록 작게 시작하면 됩니다. 나는 오늘도 강바람에 카디건 끝을 말아쥐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내 뒤로 발자국이 고르게 찍혔습니다. 그 발자국이 언젠가 아이들에게도 길이 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어 쓰러지는 길이 아니라
서로의 보폭을 맞추어 걷는 길로요. 집에 돌아와 창문을 닫고 스탠드를 켰습니다. 따뜻한 빛이 테이블을 덮었습니다. 머그컵에 차를 따랐습니다. 김이 올랐습니다. 나는 조용히 한 모금 마시고 웃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입니다. 드디어 내 시간표 위에 적힌 내 이름으로 사는 인생. 그리고 그 인생으로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단단하게 사랑하겠습니다. 경계를 지키는 방식으로, 서로를 놓아주는 방식으로. 그것이 내가 배운 새로운 효도이자 내 방식의 용서입니다.